같은 위도 유럽은 무너졌습니다. 48도의 폭염이 대륙을 덮치자 전력망은 무너지고 수도 공급은 중단됐습니다. 도시 한가운데서 문화유산이 문을 닫았고 수천 명이 쓰러졌습니다. 그날 이후 유럽은 마비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같은 위도, 더 뜨거운 한국은 멀쩡했습니다. 48도의 폭염 속에서도 단 한 명의 사망자도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기적일까요? 아니면 조작일까요? 유럽 언론들은 의문을 제기했고 각국 지도자들은 당황했습니다. 심지어 북미와 중동, 아시아 국가들까지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세계 곳곳에서 전문가와 기자들이 한국행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울과 대구, 부산을 직접 확인한 순간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들이 알던 세상과 전혀 다른 풍경이었으니까요. 그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한국만이 가진 준비된 문명이었습니다. 그 문명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한 이유, 유럽 27개국 정상들이 충격을 감추지 못한 그 답. 지금 바로 플레이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들렌 듀디브아입니다. 프랑스 국영방송 프랑스2에서 15년간 다큐멘터리 PD로 일하고 있습니다. 주로 전쟁, 기아, 난민 등 인도주의적 이슈를 다뤄왔죠. 그런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관을 완전히 바꾼 경험입니다. 2023년 7월 15일 오후 3시 파리 몽파르나스 타워 42층에 있는 저희 편집실에서 긴급 속보가 터졌습니다. 독일 함부르크 기온 47.8도 기록. 전력망 완전 마비, 스크린 너머로 보이는 함부르크 시내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거리마다 쓰러진 사람들이 구급차를 기다리고 있었고 정전으로 신호등이 먹통이 된 도로에서는 교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독일에 이어 벨기에 브뤼셀 46.2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45.9도, 체코 프라하 44.8도. 같은 위도권에 있는 유럽 내륙 도시들이 하나둘씩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시간이 갈수록 심각해졌습니다. 함부르크에서는 상수도 펌프장이 과열로 중단되면서 시민 180만 명이 물 부족에 시달렸고, 브뤼셀에서는 식료품 유통망이 붕괴되면서 마트 진열대가 텅 비었습니다. WHO 유럽 사무소에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스 클룩의 사무총장의 표정은 암울했습니다. 이번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기록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유럽이 경험해보지 못한 재앙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편집실 동료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제보 영상들을 정리하고 있던 저는 갑자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기상청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 한국 서울의 기온이 48.2도를 기록하고 있었던 겁니다. 독일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왜 아무런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 걸까요? 잠깐,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아? 동료 기자 피에르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한국이 독일보다 더 뜨겁다고? 그런데 한국에서는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야? 저희는 급히 한국 현지 상황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48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도 인천공항은 정상 운항되고 있었고 서울 지하철은 제 시간에 운행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국뉴스에서는 폭염 관련 사망자 소식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같은 위도권인데 독일은 난리가 났는데 한국은 멀쩡하다고? 편집장 마르크의 목소리에는 의혹이 가득했습니다. 뭔가 정보를 숨기고 있는 게 아닐까? 하지만 제가 확인한 모든 데이터는 한국이 실제로 유럽보다 더 높은 기온을 기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기상위성 데이터, 국제기상관측소 자료, 심지어 민간 기상 서비스까지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한국은 분명히 더 뜨거웠는데 유럽처럼 무너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기자로서의 본능이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상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었고 그 이야기는 인류의 미래와 직결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5년간 세계 곳곳의 재난 현장을 취재해온 경험으로 직감했습니다. 이건 반드시 파헤쳐야 할 이야기라고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소셜미디어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까지 샅샅이 훑어봤죠. 그리고 발견한 영상들은 정말 믿기 어려운 것들이었습니다. 서울 한강변에서는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야시장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48도를 넘나드는 폭염 속에서도 사람들은 웃고 있었고 아이들은 분수대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구 신천변에서는 노부부가 돗자리를 깔고 시원하게 맥주를 마시며 버스킹 공연을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제주도 해변에서는 텐트를 치고 캠핑을 즐기는 가족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강원도 어느 시골 마을에서는 할아버지들이 새벽 5시부터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영상들의 공통점은 사람들이 폭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더위를 이용해서 더 즐겁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음 날 편집실에서 동료들과 함께 이 영상들을 분석해봤습니다. 피에르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이거 다 조작 아니야? 48도에서 사람이 이렇게 멀쩡할 리가 없어. 마르크 편집장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부에서 관광 홍보용으로 만든 가짜 영상일 가능성이 높아. 하지만 제가 확인한 영상들은 모두 일반인들이 개인 계정으로 올린 것들이었습니다. 정부나 관광청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이었죠. 게다가 실시간 라이브 방송도 여러 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작할 수도 없고 연출할 수도 없는 생생한 현실이었습니다. 유럽 언론들도 이 상황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의 슈피겔지에서는 한국의 폭염 미스터리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고 영국 BBC에서는 같은 기온, 다른 결과라는 특집을 방영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반응은 의심과 불신이었습니다. 트위터에서는 샵 한국폭염 조작설이라는 해시태그까지 등장했습니다. 48도에서 사람이 저렇게 멀쩡할 리 없다. 분명히 온도계를 조작했을 것이다. 정부 차원의 허위 정보 유포다. 이런 댓글들이 수천 개씩 달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15년간 현장을 뛰어온 기자의 직감으로 이것이 진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 몸짓, 자연스러운 일상의 모습들이 연출이나 조작으로는 절대 만들어낼 수 없는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 정부의 반응이었습니다. 다른 나라 같으면 이런 의혹에 대해 강력하게 해명하거나 반박했을 텐데 한국은 그저 담담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한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의심스러우시면 직접 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환영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의심하고 추측하는데 시간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직접 가서 확인해 보겠다고 말입니다. 편집장 마르크에게 한국 취재를 제안했을 때 그는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지금 유럽이 이 난리인데 한국까지 가서 뭘 하겠다는 거야?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한국이 정말로 48도의 폭염에서도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발견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기후변화 시대에 인류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이 한국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마르크는 제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저는 인천공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과연 제가 본 것이 현실일까요? 아니면 정교한 허상일까요? 48도의 한국에서 제가 발견하게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한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부터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지표면에서는 아지랑이가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기장의 안내 방송이 들려왔습니다. 현재 인천공항 기온은 47도입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하차 시 충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7도. 파리에서 이런 온도가 기록됐다면 공항은 벌써 마비됐을 겁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은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활주로에서는 항공기들이 정시에 이착륙하고 있었고 지상 근무진들은
특수 냉각복을 입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낀 것은 단순한 더위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오븐 속에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었죠. 숨을 쉴 때마다 뜨거운 공기가 폐를 태우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급히 선글라스를 꺼냈었지만 금세 렌즈에 김이 서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공항 직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은 47도의 폭염 속에서도 침착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체크인 카운터, 수화물 처리, 출입국 관리소까지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유럽이었다면 이미 비상사태가 선포됐을 상황인데 말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공항 내부로 들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출입구에서 열 피로 쉼터 안내판을 발견했는데 이곳에서는 무료로 얼음물과 염분 보충제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상주하면서 체온을 측정해주고 필요하면 즉석에서 응급처치도 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설은 언제부터 운영하고 계신가요? 담당 간호사에게 물어봤습니다. 벌써 10년째입니다. 여름철에는 항상 이렇게 운영해요.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한국 더위에 적응하지 못해서 쓰러지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10년째라고요? 한국은 이미 10년 전부터 이런 폭염에 대비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응급 대응이 아니라 시스템적인 준비였습니다. 지하철 연결 통로로 이동하면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공항에서 지하철역까지 완전히 지하로 연결되어 있어서 외부의 뜨거운 공기에 노출되지 않고도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시설이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폭염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인프라였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창밖 풍경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47도의 폭염 속에서도 사람들은 일상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작업자들이 특수 냉각조끼를 입고 작업하고 있었고, 배달원들은 냉각 헬멧을 쓰고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강변의 모습이었습니다. 지하철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텐트를 치고 있는 사람들, 돗자리를 깔고 앉아 있는 가족들, 자전거를 타는 커플들까지. 47도의 폭염 속에서도 사람들은 한강을 피서지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설이 아니라 생존 인프라다.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단순한 더위 대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폭염이라는 재난 상황에서도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완전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압도되어 있었습니다. 유럽 같으면 비상사태가 선포됐을 47도의 폭염 속에서도 서울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은 정시 운행되고 있었고, 상점들은 정상 영업하고 있었으며, 사람들은 여유롭게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이동하는 택시 안에서 기사님께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더운데 괜찮으세요? 이 정도야 뭐, 매년 여름이면 이런데요. 조금만 조심하면 별거 아니에요. 기사님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47도가 조금 조심하면 별거 아닌 온도라니.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것은 기적이 아니라 준비된 일상이었다는 것을.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극한의 더위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고 있었고, 그것을 사회 시스템으로 구축해 놓았던 것입니다. 이제 진짜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이것을 해낸 걸까요? 호텔에서 첫날 밤을 보낸 후 다음 날 아침, 저는 기상청 도시기후연구센터를 찾아갔습니다. 한국의 폭염 대응 비밀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만난 최민서 박사는 30대 중반의 예리한 눈빛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오셨다고 들었는데 정말 반갑습니다. 사실 저희도 궁금했거든요. 왜 유럽 언론들이 저희 상황을 의심하는지 말이에요. 최민서 박사의 첫 마디였습니다. 박사는 저를 연구소 내 상황실로 안내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스크린에는 실시간으로 전국의 기온 데이터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서울 48.2도, 대구 47.8도, 광주 46.9도, 부산 45.1도. 정말로 유럽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희가 온도를 조작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럽보다 더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어요. 박사가 데이터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왜 저희가 버틸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그 답은 바로 지리에 있습니다. 박사는 한반도 지형도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먼저 보세요. 한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서쪽으로는 서해, 남쪽으로는 남해, 동쪽으로는 동해가 있죠. 이 바다들이 24시간 해풍을 공급해줍니다. 실제로 바람 데이터를 보니 놀라웠습니다. 낮에는 바다에서 육지로, 밤에는 육지에서 바다로 바람이 끊임없이 순환하고 있었습니다. 유럽 내륙 도시들과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이겁니다. 독일 함부르크나 체코 프라하는 바다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런 해풍 효과를 받을 수 없어요. 두 번째로 주목할 점은 산맥이었습니다. 백두대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한반도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거대한 산맥입니다. 이 산맥이 자연적인 공기순환 통로 역할을 해요. 박사가 보여준 3D 시뮬레이션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뜨거운 공기가 산맥을 따라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가 계곡을 따라 내려오면서 자연스러운 대류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박사가 도시 하천 지도를 보여줬습니다. 서울의 한강, 대구의 신천, 광주의 영산강, 부산의 온천천까지 모든 주요 도시마다 강이나 하천이 도심을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이 하천들이 도시의 열섬 효과를 완화시켜줍니다. 물의 비열이 높기 때문에 낮에는 열을 흡수하고 밤에는 서서히 방출하면서 도시 온도를 조절해주는 거죠. 박사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한강변에서 측정한 체감온도는 시내 중심가보다 평균 2.8도 낮습니다. 대구 신천변은 3.2도, 부산 온천천변은 2.5도 낮아요. 이게 바로 시민들이 폭염 속에서도 강변으로 나오는 이유입니다. 저는 어제 지하철에서 본 한강변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이 강변에 나와 있던 것이 단순한 피서가 아니라 과학적 근거가 있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박사의 대답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이런 지리적 조건을 활용해서 정착했어요. 조선시대 한양을 수도로 정한 이유도 북한산과 남산이 바람기를 만들어주고 한강이 열을 식혀주기 때문이었습니다. 박사는 조선시대 도성 설계도를 보여줬습니다. 놀랍게도 궁궐과 주요 건물들이 모두 바람길과 물길을 고려해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현대 도시계획도 마찬가지예요. 강남 개발할 때도 한강과의 거리, 바람 통로를 모두 계산해서 설계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최신 기술과의 결합이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AI를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도시 바람기를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특정 지역 온도가 위험 수준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분수대를 가동하고 지하상가 냉방을 강화합니다. 박사가 보여준 실시간 모니터링 화면은 마치 SF 영화 같았습니다. 도시 전체가 거대한 생명체처럼 스스로 온도를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유럽과의 결정적 차이는 이겁니다. 박사가 비교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파리나 베를린은 도시 자체가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예요. 열을 흡수하기만 하고 배출할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한국 도시들은 자연과 기술이 결합된 냉각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폭염에서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지리적 조건을 최대한 활용하고 거기에 현대 기술을 결합해서 만든 과학적 시스템이었습니다. 우리는 폭염에 버티는 게 아니라 폭염을 설계하고 통제합니다. 최민서 박사의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설명해줬습니다. 한국은 자연재해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협력하는 방법을 터득한 나라였습니다. 최민서 박사와의 인터뷰를 마친 후 저는 서울대학교로 향했습니다. 지질환연구학부의 박정우 교수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50대 중반의 박 교수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한국의 폭염 대응이 과학적 시스템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뿌리에는 우리만의 철학이 있어요. 박 교수의 첫 설명이었습니다.
교수는 저를 연구실 옆 한옥 모형이 전시된 공간으로 안내했습니다. 한국 전통 가옥인 한옥을 보세요. 대청마루는 왜 이렇게 뚫려 있을까요? 실제로 한옥 모형의 중앙에는 바람이 통과할 수 있는 개방된 공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더위를 피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더위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대청마루는 바람이 집 안을 관통하면서 자연스럽게 냉각되도록 설계된 것이죠. 교수가 보여준 열화상 카메라 영상은 놀라웠습니다. 한옥의 기와 지붕은 태양열을 반사시키고 처마는 그늘을 만들어주며 대청마루는 자연 에어컨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외부 온도가 40도가 넘어도 한옥 내부는 30도 정도를 유지합니다. 에너지 소비 없이 말이에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철학이었다고 교수는 강조했습니다. 서양에서는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봅니다. 더위도 마찬가지죠. 에어컨으로 차갑게 만들어서 더위를 물리치려고 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교수는 조선시대 문헌을 보여줬습니다. 이열치열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더위는 더위로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삼계탕을 뜨거운 여름날에 먹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서양 의학에서는 더위에 차가운 것을 먹으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정반대였습니다.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 몸에서 땀이 나면서 자연스럽게 체온이 조절됩니다. 인체의 자연스러운 냉각 시스템을 활용하는 거죠. 교수는 더 깊은 철학을 설명해줬습니다. 한국의 폭염 대응 철학은 간단합니다. 돈이 없어도 혼자여도 늙어도 폭염으로 죽게 두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유럽에서는 폭염이 닥치면 개인이 알아서 에어컨을 틀고 버텨야 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더위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교수가 현대 한국의 모습을 설명했습니다. 강변공원은 모두 무료입니다. 지하상가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도서관, 마트, 지하철역까지 모든 공공공간이 폭염 대피소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어제 본 한강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텐트를 치고 있던 가족들, 돗자리를 깔고 앉아 있던 사람들,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자연 냉각 공간이었던 것입니다. 선조들의 지혜가 현대에는 어떻게 이어지고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새벽 문화와 야간 문화로 이어지고 있어요. 교수의 설명이 계속됐습니다. 농촌에서는 아직도 새벽 4시부터 농사일을 시작합니다. 가장 시원한 시간대를 활용하는 거죠. 도시에서는 야간 시장, 야간 공연이 발달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어제 저녁 한강변에서 본 야시장은 밤 10시가 넘어도 활기가 넘쳤습니다. 유럽에서는 더우면 집에 들어가서 에어컨을 틀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더우면 밖으로 나와서 강바람을 맞습니다. 교수는 계속해서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를 설명했습니다. 계곡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여름이면 온 가족이 계곡으로 갑니다. 자연의 냉기를 직접 체험하는 거죠. 이런 문화가 수백 년 동안 이어져 내려왔어요. 가장 놀라운 것은 공동체 문화였습니다. 한국에서는 혼자 더위를 견디지 않아요. 이웃과 함께, 가족과 함께, 지역사회와 함께 더위를 이겨냅니다. 교수가 보여준 사진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분수대에서 아이들이 물놀이하는 모습,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함께 시원한 차를 마시는 모습, 동네 주민들이 함께 계곡으로 떠나는 모습까지 이런 공동체 문화가 현대적 시스템과 결합되면서 강력한 폭염 대응 능력을 갖게 된 겁니다. 교수의 마지막 말이 깊이 와 닿았습니다. 이 땅이 준 조건과 선조들의 지혜가 오늘의 한국을 만든 겁니다. 자연과 싸우지 않고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운 민족이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폭염 대응은 단순한 기술이나 시설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 땅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지혜와 철학, 그리고 현대 기술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결과물이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이어진 나라, 그게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박정우 교수와의 인터뷰를 마친 후 저는 국가재난안전연구원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폭염 대응이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체계적인 시스템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연구원의 김성훈 박사는 40대 후반의 카리스마 있는 분이었습니다. 한국이 폭염에 강한 이유는 폭염만 겪어봤기 때문이 아닙니다. 김 박사의 첫 설명은 의외였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자연재해를 경험하는 나라 중 하나예요. 태풍, 홍수, 가뭄, 폭설, 지진까지 거의 모든 재해를 겪어봤습니다. 박사는 저를 상황실로 안내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스크린에는 실시간으로 전국의 재해 상황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주도에는 태풍이 접근하고 있고 강원도에는 산불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전국 대부분 지역은 47도의 폭염 상황입니다.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 나라에서 태풍과 폭염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유럽이었다면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됐을 텐데 한국은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다중재해 경험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김 박사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2014년 세월호 참사까지 큰 재난을 겪을 때마다 시스템을 보완해왔습니다. 박사가 보여준 재해 대응 시스템은 정말 정교했습니다. 전국에 설치된 500만 개의 센서가 실시간으로 온도, 습도, 풍속, 대기질을 측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데이터들이 AI 통합관제센터로 전송되어서 위험 상황을 예측합니다. 스크린에 표시된 예측 모델을 보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3시간 후 서울 강남구 특정 지역의 온도가 50도를 넘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와 있었고 이미 해당 지역 응급구조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를 제로로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김 박사의 말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열 취약 계층인 독거노인, 만성질 환자, 야외 근로자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실제로 시스템을 보니 정말 정교했습니다. 독거노인 댁에는 스마트 센서가 설치되어 있어서 일정 시간 움직임이 없으면 자동으로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야외 근로자들에게는 체온 측정 웨어러블 기기가 지급되어서 위험 수준에 도달하면 즉시 휴식하도록 알림이 갔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 참여형 네트워크예요. 김 박사가 또 다른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전국에 있는 무더위 쉼터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학교, 도서관, 마트, 지하상가, 심지어 개인 카페까지 총 5만 개가 넘는 쉼터가 있었습니다. 이 중 70%는 자발적으로 참여한 민간 시설들이에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개인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폭염 대피소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름철에는 전기료가 엄청나게 나올 텐데 왜 그렇게 하죠? 공동체 의식 때문이에요. 김 박사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내 가게를 이용하는 손님이 더위로 쓰러질 수도 있고 내 이웃이 더위로 고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박사는 이웃 돌봄 시스템도 설명해줬습니다. 반상회장, 부녀회장, 자원봉사자들이 취약 계층을 정기적으로 안부 확인해요. 하루에 한 번씩 전화하고 일주일에 2번은 직접 방문합니다. 실제 현장 영상을 보니 감동적이었습니다. 70대 자원봉사자가 80대 독거노인을 돌보고 있었고 대학생 봉사자가 거동 불편한 어르신에게 얼음물을 가져다 드리고 있었습니다. 재난이 와도 일상이 유지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김 박사의 이 말이 핵심이었습니다. 폭염은 재난이지만 그 재난 속에서도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어야 해요. 박사가 마지막으로 보여준 데이터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2022년 유럽에서는 폭염으로 7만 명이 사망했지만 한국에서는 12명에 불과했습니다. 인구 대비로 계산하면 100배 이상의 차이였습니다. 이게 바로 시스템의 힘입니다. 김 박사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사회 전체가 시스템으로 움직이면 재난도 일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재난 대응이 아니라 재난과 공존하는 방법, 개인의 생존이 아니라 공동체의 생존, 기술과 인간이 조화를 이룬 미래 사회의 모델.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론과 시스템을 이해한 후
저는 실제 한국인들의 일상을 직접 체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새벽 4시 30분, 저는 경기도 양평의 한 농촌 마을로 향했습니다. 48도의 폭염 속에서도 농사를 짓는다는 것이 정말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이미 논에는 여러 명의 농부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70대로 보이는 김동수 할아버지가 모내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일찍 나오시는 이유가 뭔가요? 새벽이 제일 시원하거든. 해 뜨기 전까지가 골든타임이야. 정말 그랬습니다. 새벽 5시의 기온은 32도로 한낮에 48도와는 16도나 차이가 났습니다. 할아버지는 능숙하게 모판을 옮기며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더위와 시간 싸움을 하는 거야. 해가 뜨기 전에 중요한 일은 다 끝내고 한낮에는 계곡에서 쉬다가 해 지면 다시 나오는 거지. 논 한편에서는 할머니들이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아침을 드시고 있었습니다. 김영자 할머니가 저를 보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와서 발 좀 담그고 가. 시원해. 계곡물에 발을 담그는 순간 온몸이 시원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수온이 18도 정도로 자연이 만든 완벽한 냉각 시스템이었습니다. 할머니, 매일 이렇게 하세요? 당연하지. 여름엔 계곡이 우리 에어컨이야. 돈도 안 들고 몸에도 좋고. 할머니의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자연을 에어컨으로 사용한다는 발상 자체가 놀라웠습니다. 오전 8시가 되자 농부들이 하나둘 논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워져서 일 못해. 오후 6시까지는 그늘에서 쉬어야지. 정말 과학적인 시간 관리였습니다. 가장 시원한 새벽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가장 더운 시간에는 휴식을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오후 2시, 저는 서울로 돌아와 한강변을 찾았습니다. 48도의 폭염 속에서도 한강공원에는 사람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있는 곳은 특별했습니다. 한강변 드늘진 곳에 설치된 무료 쉼터였습니다. 박민수 씨 가족을 만났습니다. 아내와 초등학생 2 자녀와 함께 나와 있던 그들은 텐트, 그늘 아래에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에어컨 틀면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여기 나와서 하루 종일 놀아요. 아이들은 한강변에 설치된 물놀이 시설에서 신나게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저 분수대는 언제부터 있었나요? 한 5년 됐나? 여름철에만 운영해요. 완전 무료고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강변 곳곳에 설치된 분수대와 물놀이 시설들이 시민들에게는 거대한 워터파크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완전 무료로 말입니다. 오후 6시,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자 한강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돗자리를 깔고 앉는 가족들, 치킨과 맥주를 사온 직장인들까지. 낮에는 너무 더워서 못 나와요. 해 지면 그때부터 시작이죠. 회사원 이준호 씨의 말이었습니다. 여름철 한강은 밤이 더 재밌어요. 시원하고 사람도 많고. 정말 그랬습니다. 밤 8시가 되자 한강변은 축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야시장이 열리고 버스킹 공연이 시작되고 사람들은 강바람을 맞으며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대구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신천변에서 만난 김철수 박영희 노부부는 저녁마다 이곳에 나와 산책을 한다고 했습니다. 집에 있으면 답답해. 여기 나오면 바람도 시원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신천변 체감온도는 시내보다 3도 정도 낮았습니다. 밤 10시 한강 곳곳에서는 여전히 다양한 활동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 야간 조깅을 하는 사람들, 친구들과 치킨을 먹는 사람들까지. 48도의 폭염이 있었던 날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더위를 이기는 게 아니라 더위와 함께 사는 방법을 알고 있구나.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새벽에는 자연의 시원함을 활용하고, 한낮에는 시설의 도움을 받고, 저녁에는 공동체와 함께 더위를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한국인들의 폭염 생존법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서울시 중구에 있는 무더위 쉼터를 방문했습니다. 을지로 삼가역 근처에 있는 이 쉼터는
지하 공간을 활용해 만든 대형 쉼터였습니다. 입구에서부터 놀라웠습니다. 무료 이용, 누구나 환영이라는 안내판이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적혀 있었습니다. 쉼터 내부는 마치 작은 도시 같았습니다. 휴식 공간, 샤워실, 세탁실, 심지어 간단한 의료실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500명 정도가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규모였죠. 이곳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김미경 씨를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녀는 5년째 여름마다 이곳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왜 이런 봉사를 하시게 됐나요? 혼자 이기기 힘든 게 더위예요. 그래서 같이 버텨야죠. 김미경 씨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그녀는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퇴근 후에는 이곳에 와서 3시간씩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전혀요. 여기 오는 분들 보면 힘이 나요. 특히 외국인 분들이 고마워할 때는 정말 뿌듯해요. 실제로 쉼터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폭염을 피해온 독거노인들, 에어컨이 없는 고시원에서 온 청년들, 관광 중 더위에 지친 외국인들, 야외 작업을 마치고 온 근로자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더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75세의 박순옥 할머니는 매일 이곳에 오신다고 했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외로워. 여기 오면 사람들도 만나고 시원하고 좋아. 할머니는 쉼터에서 만난 친구들과 화투를 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베트남에서 온 이주 노동자 응우엔 씨도 이곳의 단골이었습니다. 베트남도 덥지만 한국 더위는 달라요. 습해서 더 힘들어요. 여기 있으면 살 것 같아요. 그는 한국어가 서툴렀지만 다른 이용자들과 스마트폰 번역기를 이용해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자원봉사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대학생부터 70대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퇴직교사인 이영수 선생님은 여기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봉사를 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더위 때문에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책도 읽어주고 놀아주고 하는 거죠. 20대 대학생 자원봉사자 박지원 씨는 어르신들의 스마트폰 사용법을 도와드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가족들과 영상통화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도와드리는 거예요. 쉼터 관리소장인 정수진 씨는 이런 모습이 한국만의 특별한 문화라고 설명했습니다. 폭염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 거죠. 정말 놀라운 것은 이런 쉼터가 서울에만 500곳이 넘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5만 곳이 넘었습니다. 그중 대부분이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곳들이었습니다. 카페나 마트 같은 곳에서 왜 자발적으로 쉼터 역할을 하나요? 손님이기 전에 이웃이니까요. 한 카페 사장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우리 가게 앞을 지나가다가 더위로 쓰러지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그냥 지나칠 수 있겠어요? 이런 공동체 의식이 한국의 진짜 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첨단 기술이나 완벽한 시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서로를 돌보는 마음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폭염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고, 그래서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늦게 쉼터를 나서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시스템이 아니라 공동체 정신이 한국의 진짜 힘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기술과 제도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이 사람을 돌보는 마음이 가장 강력한 재난 대응 시스템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정리하기 위해 저는 파리의 동료들과 화상회의를 가졌습니다. 편집장 마르크와 기자 피에르가 화면 너머로 보였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정말로 48도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멀쩡하게 살고 있다고? 피에르의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42도만 돼도 난리가 났는데 말이야. 저는 지난 일주일간 촬영한 영상들을 보여줬습니다. 새벽 농사일을 하는 농부들, 한강변에서 물놀이하는 아이들, 야시장을 즐기는 시민들, 무더위 쉼터에서 봉사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모습까지. 이게 다 진짜야? 마르크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작이나 연출이 아니라고?
완전히 자연스러운 일상이에요. 저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48도의 폭염도 그냥 여름일 뿐이에요. 그때 피에르가 최근 파리 상황을 전해줬습니다. 어제 파리가 43도까지 올라갔는데 정말 아비규환이었어. 지하철 에어컨이 고장나서 승객들이 기절했고 노인요양원에서는 응급 환자가 속출했어. 마르크도 독일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함부르크는 더 심각해. 전력망이 완전히 마비돼서 병원까지 정전됐어. 정부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했지만 속수무책이야. 저는 한국과 유럽의 결정적 차이점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준비의 차이예요. 유럽은 폭염이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지만 한국은 매년 겪는 일상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제가 만난 한국 사람들의 반응을 전달했습니다. 한국 기상청 담당자는 우리는 폭염에 버티는 게 아니라 폭염을 설계하고 통제한다고 했어요. 완전히 다른 관점이에요. 두 번째 차이점은 인프라였습니다. 유럽 도시들은 추위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난방시설은 완벽하지만 냉각시설은 부족해요. 하지만 한국은 자연냉각과 인공냉각을 결합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저는 한강변의 자연냉각 시스템과 도시 전체의 바람길 설계를 설명했습니다. 한국 도시들은 강과 산을 활용해서 자연스럽게 온도가 조절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철학이었습니다. 유럽은 개인주의적 대응이에요. 각자 알아서 에어컨 틀고 버티는 거죠. 하지만 한국은 공동체적 대응이에요. 사회 전체가 함께 더위를 이겨내는 거예요. 피에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 거야? 저는 한국에서 만난 시민들의 인터뷰를 들려줬습니다. 한국 시민들은 정부가 준비 못했다고 불평하지 않아요. 대신 우리가 함께 준비하자고 해요. 완전히 다른 마인드셋이에요. 마르크가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더 전해뒀습니다. 어제 베를린에서 시민 인터뷰를 했는데 한 시민이 이렇게 말하더라고. 정부가 준비 안 했다. 결국 개인이 버텨야 했다고 말이야. 반면 한국에서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 시민들은 모두가 함께 준비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고 해요.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모두 협력한 결과라고 보는 거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라 준비된 문명이에요. 자연 조건, 전통 지혜, 현대 기술, 공동체 정신이 모두 결합된 결과물이죠. 화상회의를 마친 후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같은 인간이고 같은 지구에 살면서도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올까요?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히 폭염 대응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인류가 기후변화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습니다. 개인의 생존이 아니라 공동체의 생존, 자연과의 대립이 아니라 자연과의 협력, 기술의 남용이 아니라 기술과 지혜의 조화. 바로 이것이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미래의 모습이었습니다. 파리로 돌아온 저는 즉시 다큐멘터리 편집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에서 촬영한 영상들을 정리하면서도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48도의 폭염 속에서도 평온한 일상을 유지하는 한국의 모습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편집장 마르크는 방송 전부터 걱정이 많았습니다. 시청자들이 믿을까?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나?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비현실적으로 보이죠. 하지만 이것은 분명한 현실이에요. 2024년 8월 15일 저녁 8시 프랑스 2에서 48도의 기적 한국은 어떻게 살아남았나라는 제목의 특집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었습니다. 방송 시작 30분 만에 시청률이 급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전체가 이 프로그램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방송이 끝나자마자 폭발적인 반응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프랑스 2 홈페이지에는 1시간 만에 댓글 5만 개가 달렸습니다. 대부분이 충격과 분노를 표현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왜 우리는 42도에서도 난리가 나는데 한국은 48도에서도 멀쩡한가? 정부는 지금까지 뭘 했나? 한국을 보고 배워야 한다. 우리도 한국처럼 준비할 수 있었는데 왜 안 했나? 특히 파리 시민들의 반응이 격렬했습니다.
지난 여름 43도 폭염으로 고생했던 시민들이 한국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마리 뒤퐁이라는 60대 파리 시민의 댓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43도에서 에어컨도 제대로 안 되는 지하철에서 기절했는데 한국 사람들은 48도에서 강변에서 피크닉을 즐기고 있다니. 이게 같은 인간의 이야기인가? 독일에서도 즉시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ARD 방송에서 급히 한국 특집을 기획했고 슈피겔지에서는 한국의 폭염 비밀이라는 커버 스토리를 냈습니다. 함부르크 시민들의 분노는 더욱 거셌습니다. 우리는 47도에서 전력망이 붕괴됐는데 한국은 48도에서도 공항이 정상 운영된다고? 이건 말이 안 된다. 함부르크 시의회에서는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벨기에, 네덜란드, 체코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시민들의 분노는 정부로 향했습니다. 왜 우리 정부는 한국처럼 준비하지 못했나? 세금을 그렇게 많이 내는데 폭염 하나 제대로 대비 못하나?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영국의 반응이었습니다. BBC에서 긴급 특집을 방영했는데 런던 시민들의 인터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작년 여름 40도에서 런던이 완전히 마비됐잖아요. 지하철도 멈추고 병원도 대란이었는데 한국은 48도에서도 멀쩡하다니 믿기지 않아요. 유럽의회에서도 즉시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8월 20일 브뤼셀에서 긴급 기후 대응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장에서는 제 다큐멘터리 영상이 상영되었고 각국 대표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독일 환경부 장관의 발언이 모든 것을 요약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기후변화에 대응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워야 합니다.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도 즉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기후변화 시대 인류 생존의 새로운 모델입니다. 프랑스도 한국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는 한국 폭염 대응 시스템 연구를 위한 특별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예산 10억 유로를 배정해서 한국의 시스템을 분석하고 유럽에 적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시민들의 변화였습니다. 파리에서는 한국을 배우자는 시민 모임이 결성되었습니다. 베를린에서는 한국 대사관 앞에서 한국 시스템 도입 촉구 시위가 열렸습니다. 저는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깊은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한국의 우수성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생존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한국 정부에서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폭염 대응 기술과 시스템을 전 세계와 공유하겠습니다. 인류는 함께 살아남아야 합니다. 이 발표를 듣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단순한 기술 우위가 아니라 인류애였습니다. 자신들만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살아남는 길을 제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 정부의 발표 이후 전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9월 서울에 글로벌 기후적응센터가 설립되었습니다. 저는 이 센터의 개소식을 취재하기 위해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개소식에는 50개국에서 온 300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은 물론이고 인도, 파키스탄, 중동 국가들까지 참여했습니다. 모두 한국의 폭염 대응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센터 소장으로 임명된 박정우 교수가 개회사에서 한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기후변화는 어느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류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해결책도 함께 찾아야 합니다. 첫 번째 교육 프로그램에는 유럽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참여했습니다. 함부르크 시청 담당자인 하인츠 밀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겨울을 기준으로 도시를 설계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여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 전문가들은 아낌없이 노하우를 공개했습니다. 도시 바람길 설계 방법, 하천을 이용한 자연 냉각 시스템, AI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까지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기술만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의 공동체 문화, 이웃 돌봄 시스템, 자원봉사 문화까지 함께 교육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도시계획 전문가 장 루이 베르나르가 감탄했습니다. 기술은 복사할 수 있지만 문화는 복사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은 문화까지 함께 전수해주고 있어요. 3개월 후 유럽 각지에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파리에서는 생강변에 한국식 야시장이 개장했습니다. 시민들이 폭염 속에서도 강변에 나와 여유를 즐길 수 있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베를린에서는 슈프레강을 따라 자연냉각 산책로가 조성되었습니다. 함부르크에서는 엘베 강변에 무료 물놀이 시설이 설치되었습니다. 모두 한국의 하천 활용 모델을 적용한 것이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런던의 변화였습니다. 템스강변에 한국식 무더위 쉼터가 50곳 설치되었고 시민 자원봉사자들이 운영에 참여했습니다. 우리도 한국처럼 함께 더위를 이겨내자는 캠페인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사고방식의 전환이었습니다. WHO에서 발표한 새로운 기준이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선진국의 기준을 GDP에서 시민 생존 능력으로 변경한다는 발표였습니다. WHO 사무총장 테드로스 아드하놈의 설명이 명확했습니다. GDP가 높아도 시민이 폭염으로 죽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선진국이 아닙니다.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나라가 진짜 선진국입니다. 이 발표와 함께 새로운 국가 순위가 발표되었습니다. 기후재난 대응 능력 지수에서 한국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싱가포르, 일본, 네덜란드가 뒤를 이었고 기존 선진국들은 순위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독일은 15위, 프랑스는 18위, 영국은 23위에 머물렀습니다. GDP로는 세계 최상위권이었던 이들 국가가 새로운 기준에서는 중위권으로 밀려난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국제 정치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회의에서 한국의 발언권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기후 선진국으로서 한국의 리더십이 인정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2024년 파리에서 열린 신기후 체제 회의에서 한국 환경부 장관이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기후변화는 재앙이 아니라 인류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한국의 경험을 통해 모든 인류가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세계에 제시한 것은 단순한 폭염 대응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인류가 기후변화 시대에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습니다. 경쟁이 아니라 협력, 독점이 아니라 공유, 개인의 생존이 아니라 공동체의 번영. 바로 그것이 한국이 보여준 미래의 모습이었습니다. 2년이 지난 2025년 여름, 저는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그동안 세계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국의 모델이 실제로 얼마나 확산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번째로 느낀 것은 익숙함이었습니다. 2년 전과 마찬가지로 47도의 폭염 속에서도 공항은 완벽하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것이 전혀 신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일상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울 시내로 향하는 지하철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외국인 승객들이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국의 폭염 대응 시스템을 배우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강변에 도착했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2년 전과 비슷한 풍경이었지만 뭔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인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려 있었던 것입니다. 독일에서 온 도시계획 전문가 가족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3개월째 한국에 머물며 한국의 생활 방식을 체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독일로 돌아가면 함부르크의 한강 같은 공간을 만들 계획이에요. 프랑스에서 온 건축가는 한옥 체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통 건축의 지혜를 현대 건물에 적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어요. 파리에도 한옥 스타일의 에너지 절약형 건물을 짓고 싶거든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글로벌 기후적응센터의 성과였습니다. 2년 동안 80개국에서 3,000명의 전문가가 교육을 받았고 이들이 본국으로 돌아가 한국 모델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센터 소장 박정우 교수가 보여준 성과 보고서는 놀라웠습니다. 작년 여름 유럽에서 폭염 사망자가 80% 감소했어요. 한국 모델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실제로 파리에서는 생강변 야시장이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베를린의 슈프레 강변 냉각 산책로도 시민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런던의 템스 강변 무더위 쉼터는 이제 런던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집트 카이로에서는 나일강을 활용한 도시 냉각 시스템이 도입되었고, 인도 뉴델리에서는 야무나 강변에 한국식 폭염 대피 공간이 조성되었습니다. 한국 모델의 가장 큰 장점은 비용이 적게 든다는 것이에요. 이집트에서 온 도시계획 전문가 아흐메드 하산의 말이었습니다. 자연을 활용하고 공동체가 참여하기 때문에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지 않아요. 오후에는 2년 전 방문했던 무더위 쉼터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반가운 얼굴을 만났습니다. 자원봉사자 김미경 씨였습니다. 여전히 봉사를 하고 계시는군요. 당연하죠. 이제는 외국인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와요. 다들 한국 문화를 배우고 싶어 해요. 정말 그랬습니다. 쉼터에는 독일, 프랑스, 영국에서 온 젊은이들이 한국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본국으로 돌아가서 비슷한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저녁에는 한강변 야시장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2년 전과 비슷한 풍경이었지만 이제는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연스럽게 어울려 있었습니다. 독일 가족이 치킨을 먹으며 한강 바람을 만끽하고 있었고, 프랑스 청년들이 한국 대학생들과 함께 버스킹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2년 전에 비해 세상이 많이 달라졌나요? 제가 박정우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근본적으로 달라졌어요. 교수의 대답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제 세계는 48도의 여름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기회로 보고 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기후변화를 재앙이 아니라 인류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보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제시한 모델을 통해 전 세계가 변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밤, 한강변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48도의 폭염 속에서도 시민들이 평화롭게 일상을 즐기고 있는 모습이 마치 미래 도시의 모습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이 보여준 미래를 따라가고 있다. 48도의 여름은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진정한 선진국은 GDP가 아니라 시민이 안전하게 살아남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인류는 이제 함께 살아남는 방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이나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고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번영하며 현재와 미래가 연결된 새로운 문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명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 울림을 댓글로 남겨 감동이 흐르는 플레이리스트를 꾸며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사연이 따뜻하게 다가오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엔 더 깊은 감동과 더 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